네, 저는 여러 명의 부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해봤죠. 그런데 이 100억 이상 진짜 인증을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한번 보여주셨던, 뭐 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했던 분들, 거기에 더해서 공개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 분들, 그 중에 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와 5번 이상 만나거나 5시간 이상 이야기를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엄격하게 필터링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도 총 1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직접 듣는 것에 버금갈 만큼 깔끔하게 100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공통점들을 아주 쏙쏙 뽑아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요, 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돈, 하나는 가짜 돈입니다. 아니, 진짜 돈은 뭐고 가짜 돈은 뭔데? 이걸 바로 얘기 드리자면요,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은 가짜 돈이에요. 그리고 내 계좌,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100% 그 법인이 모든 주식이 1인 소유인 법인이면 다르다. 아닙니다. 법인에 있는 돈은요, 쓸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계좌에 있는 돈은 어때요? 쓸 수 있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돈은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값어치가 절반밖에 없는 돈인 거죠. 어디서 이런 차이가 오게 될까요? 법인세율은요, 20%입니다. 뭐 아주 규모가 작게 되면 10%까지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법인에 있는 돈은 20% 세금을 낸 돈이고요. 이걸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또 거기에서 50%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80%, 50%면 한 40%죠. 그러니까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총 세금이 60% 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금들 다양하게 더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한 흐름은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법인은 20%, 개인으로 오면 50%. 그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또 법인 돈을 빌려서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법인 돈을 빌려서 가져오게 되면요, 이자율을 4.5%를 법인에다가 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빌려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외부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갖고 있다면요, 120억 이상의 자산, 그리고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100명, 아니면 부채 70억, 이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면은 회계사분들의 외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세우고 외감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돈을 계속 그 가지급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100억 부자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단계에 가면요, 감사 의견을 받게 됩니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 안 되거나 상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 매출을 100억이나 자산 120억까지 안 가게 쪼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업권에 대해서 법인을 쪼개잖아요. 그게 1인 법인이야. 그러면 세무조사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업권이 옮겨갈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에 의한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세무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이 17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법칙은 그냥 룰입니다. 법인은 20% 세금 내고 개인은 50% 세금 낸 돈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단순합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게 어떤 얘기죠? 월급의 실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연봉이 3억이라고 했을 때요, 실수령액이 얼마냐면 1,500만 원 정도예요. 세율이 아직 40% 구간이지만 여기에 건보료 인상분이 있고 4대 보험이 나가게 되고 농특세가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율이 거의 실수령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연봉 3억이면. 그럼 연봉을 6억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배니까 한 3천 받을까요? 아니에요. 실수령이 3천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쓸 돈 쓰고 100억을 가기 위해서 연봉 6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진짜 대기업 임원급입니다. 임원 중에서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연봉이 6억인데 생활비를 800만 원 안에서 꺾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2천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할게요.
뭐 연간 2억 정도로, 연간 2억 정도 저축한다고 했을 때 100억을 벌려면 얼마가 걸리나요? 50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통해서 월급으로 부자가 된다. 100억 부자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아니, 아무리 내가 10억 연봉을 받더라도 언제 돼요? 10억 연봉을 받는 나이가 보통 50살, 거의 60살 다 돼서 그래요. 근데 6억 연봉을 50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표가 10억을 버는 거다. 이런 거는 진짜 뭐 연봉 6억이면은 5년 정도면 가능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가 남아있나요? 배당 받는 거 있죠. 법인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배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인 돈을 배당받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15.4% 단일세율인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또 종합소득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개인 세율은 거의 50%가 맥스라 그랬죠. 배당 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에 가장 공포스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바로 다음 해에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월급으로 가져올 때는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돼요? 간이세액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급쟁이는 세금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연말정산 받으면 다시 내가 얼마 환급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다가 그만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세금이 다음 해에 여러 번 나눠져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으로 한 20% 내고 돈을 쌓아가지고 이제 10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걸 20억씩 5년에 걸쳐서 배당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걸 제가 만약에 받아가지고 그걸 플렉스 한다고 썼어요. 20억 다 썼어. 왜냐면 다음 아직 나올 80억이 있으니까.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음 해 세금이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보료까지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나와요. 그럼 다음에 10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세금 내기 위해서 또 배당 받아야 되죠. 그럼 배당을 10억을 하면은 또 5억이 세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15억을 배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7.5억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배당액이 내 소득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의 50%가 또 세금이 되니까. 그럼 결국에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올해 20억 받고 또 뭐 20억 받고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하면 아니면 내가 20억을 가지고 뭐 건물을 샀다고 하면 배당을 받아서 심지어 빚을 내 가지고 왜냐면 건물 내가 20억 있다 그래서 20억짜리 건물 땡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20억 대출 받아가지고 40억짜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건물 샀어. 그럼 또 배당을 20억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10억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이제 100억을 20억씩 가져오는 계획이었잖아요.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다 받아가지고 다음 해에 세금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내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미리 내거든요. 너 작년에 이만큼 냈으니까 그거 반은 지금 미리 내. 이런 식으로. 1년 반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쥐고 있다가 마지막 해에 세금 내고 남는 돈이 결국에 배당을 다 받고 들어온 돈인데 남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돈이 가짜 돈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부자로 보이는데 하던 일을 멈추게 되면 세금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멈추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법인으로 아무리 100억 부자라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순간 다음에 벌어서 따다닥 내면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때문에 망하게 돼요. 거기다가 뭐 금리까지 올라가는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어떨까요? 타격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종합소득세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회사 법인세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던 일을 사업을 계속하면서 소비 수준도 안 올리는 것이 사업이 힘들어도 안 망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죠.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종합소득세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세금이 어떠냐? 만약에 자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죠. 종부세 나오죠. 종합소득세 나오죠. 부가세 나오죠. 세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도 더 올라가요. 매달 거의 세금 내다 보면요. 한 해가 끝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멈추게 되면 일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 해에도 건보료가 높게 나와요. 진짜 높게 나와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도 검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두 해 정도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을 편안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 돈, 개인 돈으로 다시 빼지 않고 유보금으로 두는 겁니다. 월급을 아무리 올려도 실수령액이 별로 높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금 때문에만 열심히 일하냐?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제가 듣고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돈 복사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그거야. 세금 너무 내야 돼. 근데 이 압도적인 세율과 다르게 좋은 세율로 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돈 복사 방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회사 자체를 매각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세율 구간이 종합소득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얼마 금액 이상은 거의 50%가 그냥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근데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세금이 20%에서 25%를 내면은 진짜 돈이 돼요. 원래는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꾸려면은 거의 반땡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20%에서 25% 그 구간대에 세금만 내면은 진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쪽짜리 법인 돈이 완전 가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반쪽짜리 돈이 완전히 진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나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검절약의 파워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회사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통제해야 돼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법인 돈이 가짜 돈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가짜 돈, 이 반쪽짜리 돈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더 진짜 돈이야. 더 진짜 돈. 개인 통장 돈으로 가져오는 이 개인 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진짜 돈이요. 그거는 그냥 10,000원이에요. 진짜 10,000원. 그쵸? 내가 갖고 있는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 진짜 10,000원이에요. 내가 월급으로 1억을 받았어요. 내 통장에 1억 있어. 그럼 그 1억이 1억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억이죠. 그죠? 진짜 돈이니까. 가짜 돈은 어때요? 1억인데 나한테 가져오려면 이거 5천만 원 될 돈이고 그냥 1억을 저금하면 1억이에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억을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법인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나한테 가져와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돈은 달라요. 소비할 때는 반쪽인데 이 가짜 돈으로 보였던, 소비의 측면에선 가짜 돈으로 보였던 이것이 가치를 만들 때는 수십 배의 가치를 갖는 돈으로 바뀌어요. 업종에 따라서는요 10배에서도 30배까지도 가치를 갖는 돈이 돼요. 아니 그 이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1년의 순이익으로, 단기 순이익으로 10억 정도를 올린다면 이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10배의 돈이 필요해요. 10억을 버는데 100억 정도부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회사가 10억의 순이익을 남기는데 매년 20%까지 20%씩 성장까지 하는 회사야. 그 경영권을 내가 뺏어 오려면 내가 돈으로 그거를 싹 가두리 쳐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거는 20배는 줘야 돼요. 이럴 때는 그 10억의 가치가 얼마예요? 2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이제부터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소비와 투자가 맞붙는 거예요. 20배를 받는 그런 업종에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회사 대표 입장이 돼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예요. 회사 비용을 따져봤을 때 월 고정비를 10만 원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 대여 업체를 바꿔서요. 어떤 직원이 프린터기를 대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디가 10만 원 더 싼 데를 발견해서 그 10만 원을 낮췄어요. 그럼 거기서 그게 10만 원에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10만 원이 월 고정비에서 10만 원 낮춘다 그랬죠? 그 10만 원에 12개월 곱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익 배수 20배 회사라 그랬죠? 그럼 2,4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월에 10만 원 낮췄는데 2,400만 원을 벌게 된 거나 대표 입장, 그러니까 월급 사장이 아니라 진짜 대표,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원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세상이니까 회사원들은 자기 고정비를 올리는데 겁이 없어요. 매년 1년마다 12개월 할부로 120만 원짜리 물건을 삽니다. 나 그냥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다루는데도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 120만 원짜리 할부로 사가지고 고정비 10만 원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회사 가치가 2,400만 원에 더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만약에 아끼게 되면 2,4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를 매각하게 된다면 한 20에서 25% 정도의 세금을 빼고 그 돈이 순수한 그 회사 주주의 진짜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짠돌이야, 쟤네 또라이야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선택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 돈은 빡세게 하고 개인 돈은 재밌게 써. 이거는 건물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수를 먹히는 거는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은 지역마다 수익률이 다 다르죠. 시중금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강남은 한 2%, 용산은 뭐 2.5%, 마포는 3%,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세가 한 2억은 나와야지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억짜리 건물,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한 달에 1,7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뭐 그 토지의 용도나 접한 도로의 넓이 아니면 뭐 방향이나 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2%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세가 1,700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건물 값을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월세 1,700 정도면 뭐 연애 2억 정도니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요. 이 말의 뜻을 한 번 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요. 월세를 100만 원만 올리면 강남에서는요. 만약에 2%라고 했을 때요. 가정했을 때 월세를 100만 원만 올리면 건물값이 얼마 올라간다고요? 6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그 건물이 5층짜리에 10개 호실이 있는 건물이에요. 그럼 한 호실에 10만 원씩만 올려도 건물값이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6억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월세가 10만 원 올라갔는데 건물값 얼마 올라간다고요? 6억 올라간다고요. 건물주가 아무리 공실이더라도 월세를 안 내리는 이유예요. 차라리 몇 달 공짜로 쓰게 해주고 말지. 임차인의 10만 원은 보통 사람의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는 몇 억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인의 10만 원을 덜 올리는 것이 만약에 20배 받는다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의 회사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 가지고 협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직장인의 10만 원 정도를 이 회사원에게 인건비를 빠바방 올려줘? 만약에 회사를 매각할 생각인데 이익 가지고 밸류를 받는 업종인데 그럴 바에는 회사에서 뭐 물건으로 주는 게 낫지. 차라리 우리 회사에 다른 계열사 뭘 할 때 아니면 제휴된 곳에 갔을 때 소비할 때 얼마 뭐 깎아주거나 이런 걸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금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자들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일반 직장인들은 몰라요. 왜? 그 돈이나 세금이 너무 싸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금이 싸니까 월급을 모아서 가더라도 내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진짜 저주입니다. 더 좋은 차를 차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에 갈 수 있어요. 100억이 빛의 속도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워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종이배의 저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바다에다가 종이배를 띄워왔어요. 그럼 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어디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스케일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이배가 물에 뜬다. 이게 참이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어제보다 부유해졌다. 이게 참이잖아요. 이게 참인 게 더 문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스케일이 바뀌면 거짓말로 바뀌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배는 종이로 만들어야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탁상공론을 하는데 한 신하가 종이배는 물에 뜹니다. 배는 종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딴 소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보다 저번 달보다 작년보다 월급을 더 받아서 더 부자가 됐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이게 참이었으니까 월급을 더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라내라. 이게 나왔던 책이 뭐예요? 부의 추월차선. 다시 건물로 돌아와서요. 근데 왜 수익률이 지역마다 다르고 강남 건물을 왜 비쌀까요? 바로 건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에요. 상가는 왜 더 싸요? 수익률이 왜 더 좋아요? 더 싸니까 수익률이 좋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내 마음대로 헐고 짓고 월세 조정할 수 있고 관리비도 거둘 수 있죠. 반면에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안 돼요. 여러 회사의 주식을 뭐 100억 원어치 나눠서 다 가지고 있는 거랑 100억짜리 회사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상가 한 개의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래되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바로 그 다른 수익률의 차이가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상가 하나만 사면 수익률 더 높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사보면 알잖아요. 그건 배수를 더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팔 때 어떻게 얘기해요? 강남 수익률 2%면 잘 나오는데 여기는 4% 나와. 이거 사무실 바로 사야지. 근데 그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예요. 경영권이라는 게 뭐 헐고 내가 짓고 뭐 어쩌고 이 임차인이랑 내가 협상하고 누군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의 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그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뭐 20만 원짜리 한 끼에 30만 원짜리도 사 먹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비가 되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게 부자에게는 아주 작은 금액도 오히려 가치가 큰 이유예요. 세금의 공포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급여로 줄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모르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제가 그 부자들 다 물어봤을 때 하나예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곱해서 가치가 생기는 세상으로 진입해야 된다. 어쨌거나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곱해서 가치를 정하는 세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러냐면 멀티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곱셈 그 자체죠. 곱해서 가치를 정하는 세계로 와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을 때 덧셈의 세계와 곱셈의 세계, 이것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완전 부자들은 가치를 그렇게 정하고 이미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 금리 왜 중요하다 봤더니 그 곱하는 것의 근본. 얘 100만 원 버는데 몇을 곱해줄까? 얘 월세 100만 원 나오는데 얼마 곱해줄까? 그 곱하는 곳의 근본이 바로 이 금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건물 수익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얘기하면 좀 길어.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근본이 금리에 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곱셈 머신, 건물도 곱셈 머신이고 회사도 곱셈 머신이라 그랬죠. 그 곱셈 머신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게 바로 고금리식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곱셈 머신들이 있어요. 머신들이 싸져요. 곱셈 머신 중에 눈에 보이는 게 건물. 근데 건물도 양도세 내죠.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20%, 법인에서 차익 난 거에 대해서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또 50% 내야 되는. 근데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 샀어? 그럼 개인으로 샀으면 그것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을 감안하면 곱셈 머신 중에 제일 부자 되는 거는 회사를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곱셈 머신이에요. 곱셈 머신. 그 돈복사 기계들을 서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예. 그게 곱셈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이 동네 곱셈이 곱하기 몇 해주는지 이런 거를 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머신을 원래는 우리같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자산이 생겼지만 완전 그 흙수저들은 그 곱셈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드라는 게 필요했거든.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데 돈도 안 들고 그 회사를 제일 빨리 시작하는 방법이 지금은 생겼어요. 뭐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에요. 왜냐면 그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상품이나 물건이나 서비스 곱하기 손님 수예요. 그게 매출이잖아. 원래 손님을 가져오면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손님을 데려오는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강남이 왜 수익률이 싸냐? 손님 프리미엄이에요. 강남에 제일 트래픽 많잖아. 만약에 어떤 상가에 하루에 10,000명씩 들어오는 상가를 만들어.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보다 비싸겠죠. 그죠? 그 손님 자체에 프리미엄을 붙인다고요. 왜냐면 그 손님에다가 서비스나 물건을 붙이면 뭐가 되니까? 숫자로 바뀌니까. 원래는 그거를 손님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막 행사를 하거나 거기에 무슨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거나 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그거 조성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돈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의미 없어. 블로그 의미 없어. 인스타그램 의미 없어. 뒤에 수익화를 붙이면 그 두 개가 곱셈으로 작용한다고 모르니까. 그 손님의 개수 곱하기 서비스의 가격 곱하기 배수. 그게 여러분이 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인블리라는 회사 아시죠?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저는 엄청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업 모델. 트래픽을 먼저 생산하고 뒤에 붙이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엄청난 모티베이션을 줬던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곱셈 세계에서 매력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덧셈 세계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덧셈을 진짜 내가 막 10억씩 더하면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엄청 큰 수는 더 하려고 그러면 그걸 룰로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룰이 그걸 막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도록 규칙을 짜놨어요. 누가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덧셈의 세계에 뭐 있어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덧셈의 세계 종류, 배당, 이자, 월세, 월급, 이거는 생활을 해결하는 거지 이걸로 부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100억 부자를 만약에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곱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협업을 해야 돼요. 내가 트래픽을 만들었어. 나 뭐 과일 트래픽 만들었어. 근데 어떤 과일 회사인데 여기가 트래픽이 없어. 근데 두 분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가 돼요. 인플루언서들은 그냥 광고를 해줄 것이 아니라 나 이런 회사 만들어줘라고 해야 돼. 그런 제안이 오면 그냥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는 얘네가 다 가져가잖아. 더하기 돈은 인플루언서한테 주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진짜 애기들, 마케팅 애기들도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이냐? 돈. 그러니까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사람들이. 꿈이 안 좋은 건가? 내가 이거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거를 쫓아 살았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 꿈의 가치, 실제로 꿈이 부자가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대표적인 사람 현승원. 꿈을 크게 가져라. 이게 뭔데? 돈 버는 거에서 이거의 가치를 한번 역산을 해봤어요. 뭐냐? 우리가 돈을 번다 그러면 결국에 뭘 모으는 거예요? 매출. 그렇잖아. 매출에서 매출 원가, 매원이라고 쓸게요. 매출 원가랑 인건비, 이거 빼면 뭐예요? 이거 하면 영업이익. 영업이익 남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우리 또 뭐 내요? 맞아, 세금. 세금 내잖아. 그리고 영업외 비용, 이자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플러스 영업외 비용 또는 이익, 투자.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 남은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배당. 이게 내 돈이야. 이거 내 돈이야. 이거 내 돈. 그렇잖아. 이게 개인 사업자도 이렇고 법인 사업자도 그렇고 직장인도 사실은 구조를 보면 이래요. 그렇잖아. 내가 출퇴근하는 이게 있고 거기서 비용이 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내가 세금이랑 영업의 이익, 우리가 이거 증가가 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월급쟁이들은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거 아니야. 영업의 이익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뭐야? 이거 재테크. 맞아요? 맞잖아. 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절약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뭐라 그랬어. 절약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내 주변에 부자들은 다 절약을 하던데. 근데 봐봐요. 매출이 안 올라가는데 이거를 줄여. 그럼 이거 늘어요? 안 늘어. 이거 늘려면 이거 올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이거를 낮추는 거. 이거 마이너스 요인이잖아. 이걸 낮추는 게 뭐예요? 이거 절약. 절약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도 참이고, 부자가 되는데 절약이 필요하다도 참이야. 둘 다 맞는 말인데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생각한다고요. 재테크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또 참이고, 재테크를 해야 된다도 참인데 그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제가 문 좀 닫고 올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꿈은 없어. 꿈은 없어. 어디에 도대체 꿈이 있을까? 아, 절세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부자 되는데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해. 근데 이거 안 올라가면? 필요 없어. 이거 올라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 필요한 게 매출 만드는 거. 매출을 또 다시 한번 쪼개보자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쪼갰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매출에 대해서도 쪼개보자는 거야. 매출 뭐예요? 고객수. 고객수에다가 뭐 해야 돼요? 상품이나 서비스 단가.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매출 나오잖아. 이거 고객수 어떻게 확보해? 그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 여기 가망 고객부터 가망 고객, 신규 고객, 재구매 고객, 이탈 고객 방지까지 쫙 해가지고 이거 우리 얘기했던 거. 이거잖아. 여기서 큰 역할 해주는 거 뭐라고? 우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그것도 이것 중에 하나야. 이것 중에 유튜브, 머시기, 블로그, SNS 다 이거야. 그럼 이것만 하는 게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붙여야 돼.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 중에 하나인 거 맞아? 재료 중에 하나잖아. 재료잖아. 유튜브 하는 거 재료잖아. 유튜브도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왜? 사람들 지금 제일 많이 쓰니까. 결국 숫자 싸움이니까. 숫자 싸움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왜? 숫자 싸움이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나와. 기가 막힌 게 나와. 이제 이거 있잖아.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더라고. 돈 번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꿈이었어. 상품 만드는 것도 나는 뭐였냐면은 이게 목표잖아. 이게 돈이에요. 돈. 난 이게 목표인데 이거 다 모을 수 있어. 근데 난 이게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난 다른 사람 이걸 빨아먹고 살았어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왜? 나는 나머지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꽃집 차려요. 꽃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사업할 수 있어요. 왜? 나 이거 꿈 없으니까. 나는 뭐 쫓았다고요? 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점차, 북카페 차려? 그거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카페를 차려도 카페에 대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이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냥 만든 거 가지고는 지속성이 없어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품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무 원하니까, 자기가 이런 거 너무 원하니까 상품이 잉태되고 나아지는 거야. 상품드 되는 거야. 상품드. 서비스드 되는 거야. 내가 꿈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가지고 있어. 고객 수를 안 가지고 있고,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건지 안 가지고 있고, 인건비 어떻게 인력을 모을지 안 가지고 있고, 절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지고 있고,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지고 있고, 이걸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부동산 vs 주식으로 싸워. 이 꿈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커져서 이것이 직장인으로 시작할 수 있죠. 어차피 내 꿈은 직장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나머지 시스템 다 갖춰져 있으니까. 꿈만 있으면 꿈에 가장 가까운 직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따져보니까 그게 나는 개소리라 그랬거든. 꿈을 쫓아라. 헛소리하고 있네. 난 돈을 쫓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더라는 거야. 그 직장 들어가면 이거 나머지 다 갖춰져 있잖아. 나 이것만 쫓으면 되잖아. 그러다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갖게 됐어. 나와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겠죠? 언젠가는 개인 사업을 하게 돼요. 왜? 회사에서 은퇴를 시키니까. 그럼 내가 개인 사업을 해. 그러다가 개인 사업이 잘 돼. 그럼 법인으로 바뀌지. 그러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식 다 하는 거야. 법인은 왜?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회사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 어디 사무실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했어. 그러다 커졌어. 이걸 만나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만나게 돼서 알게 되는 거지. 부자들은 다 부동산을 한다. 부자들은 다 주식에 대해서 빠삭하다. 왜? 만났거든. 만났어. 이거를 모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얘한테다가 다 붙이는 거더라고. 얘한테다가. 그게 가치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사람. 우리 동료로 다음번에 들어올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다 지금 우리 직원들 다 이것만 쫓잖아.
대현이가 제일 먼저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 너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냐 꿈이냐, 돈이냐 꿈이냐, 그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양립하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내볼게요. 내가 어떤 문제를 내볼게. 1에다가 어떤 네모를 더했더니 4가 됐습니다. 4가 아니라 좀 쉽게 5로 해볼게. 5. 자, 어떤 거 더했더니 5가 됐어.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음수로 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수로 답을 했어요. 음수와 양수는 반대 방향이잖아. 근데 이거가 맞게 되는 게 있어. 제곱을 하면 돼. 2 넣으면 다 맞잖아. 그치? 둘 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꿈을 쫓는 건 반대 방향이고 돈을 쫓는 건 반대 방향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제곱하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이거 차수를 높인다 그러잖아. 우리가 X축 있고 Y축이 생기면서 이게 차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거 복소수축 하나 배우잖아. 나중에 공통수학에 가면은 복소수 I 배우잖아. 그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차원을 높이면 둘이 반대되는 것 같아도 이게 답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차원을 높이면 둘이 완전히 원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다 틀린 답처럼 보이지, 원에서. 근데 이거를 9로 바꿔서 생각하면 둘이 만난다고. 차원을 올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절약, 재테크, 세무 이것만 가지고 부자 될 수 없다, 부자들은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악플 다 달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 직원분들한테 한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만 보면. 근데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라고. 차원을 높여서. 그 순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시스템, 여기서 어떤 한 명의 꿈이 있는 그 사람을 조립시키는, 우리 옛날에 볼트론 만화 보면은 가운데 로봇 있고 여기 다 사자 한 마리씩 붙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괜히 지웠네. 그치. 근데 결국엔 이 배당되는 돈, 당기순이익을 만들기 위한 여정, 그치. 그거거든. 그게 하나하나는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아.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거든. 한 차원 위에서 보면은.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아주 지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아까 당기순이익 있었죠. 당기순이익에다 배수 곱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떼가지고 하면은 이 영업 외 이익으로 돈 번 사람 부자도 있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야. 근데 이 전체 시스템이 뭐다? 이 전체 시스템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전체 시스템이.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에서 어떤 걸 갖고 있다? 지금은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둘을 결국 만나야 돼. 왜? 둘이 조립이 돼야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가 없어. 이만큼의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그 꿈의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회사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50억은 꿈이야. 반은. 이거 빼면 회사 날아가거든.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꿈이 없어.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비전이 없어. 시스템만으로 돌아가. 그런 거 환상입니다. 나는 그 환상 가지고 살았었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근데 꿈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누군가는. 그 사람은 시스템 돌리는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꿈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회사 지금 성장이 어때요? 과거에 망하기 전보다 한 2분의 1밖에 안 돼. 왜? 과거엔 꿈을 개찐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지금 없잖아. 어때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월 수입이 얼마였냐면요, 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폐업하게 됐죠. 그 회사에서 들어오던 수입은 빵원이 됐습니다. 그 회사가 아예 없어졌죠. 물론 저의 큰 실수 때문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월 5억을 버는 회사의 가치는요, 아무리 못해도 100억은 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후회는 뭘까? 여러 가지가 후회가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적어봤죠. 근데 의외로 이 수입이 사라진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치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손해, 월 수입으로 따지면 월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으면서 알게 된 후회에 대한 속성,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후회라는 속성이 이 시간의 순서대로 감정을 배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후회는요, 과거와 연결된 말이에요. 과거의 반대편에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후회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근데 그 미래 버전, 후회의 미래 버전은 바로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후회도 없어요. 이 가능성이 미래고 후회가 과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바로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지금의 망설임이 되고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럴걸. 그 가능성을 내가 시도해 볼걸. 저는 이 100억이 넘는 가치의 회사, 이 회사를 잃어버린 거는 후회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가장 후회가 되는 건요, 제가 그 정도 수입을 벌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가능성에 덤벼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됐어요. 저는 그냥 그걸 지키는데 안달이 나 있었죠. 왜냐면 이게 커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망설임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다 사라져버릴 거였으면 더 많은 가능성에 도전해 볼 거였어요. 사라지는 게 저만 겪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때는 싸들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가능성을 내가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다 보면 후회로 바뀌잖아요. 안 바꾸고 도전을 해볼 걸. 배부른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바꿔볼게요. 10가지의 맛이 있는 초콜릿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이거를 좋아하는 맛 순서대로 먹는 아이가 있고요. 좋아하는 맛을 나중에 남기려고 맛이 없어 보이는 막걸리 맛부터 이렇게 먹는 애가 있어요. 이걸 끝까지 다 먹는다면 나중에 먹는 애가 더 행복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근데 내가 한 3개쯤 먹었을 때 그걸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한 애는 후회가 가득할 겁니다. 왜? 맛있는 것들은 가능성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초콜릿 상자? 너무 애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회사로 따져볼게요. 등급으로 나누자면은 S, A, B, C급, D급 회사까지 5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부터 가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D급에서 경력을 쌓아서 C급, B급, A급, S급으로 이직하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낮은 곳에서부터 입사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직을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 커리어가 끊기게 되면 내가 D급에 들어간 다음에 능력은 좋지만 S급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하향 지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회사 4개는 가능성으로 남겨둔 겁니다. 다른 사람은 S부터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D에 들어갔어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직하는 커리어로 못 갔을 때 마음속에 후회가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가능성을 남겼다는 건 금방 후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의 가능성이 계속 망설임으로 바뀌었다가 후회로 바뀌고 있죠. 제가 가장 먼저 후회한 거는 더 도전해보지 못한 거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그 돈을 가지고도 도전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능성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연습했음에도 연습한 티를 안 내고 그것이 마치 재능인 양, 내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경쟁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말이 복잡한 거예요. 재능이 있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만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했음에도. 왜냐면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요. 저는 이런 가능성병이 있었어요. 너무 특이한 사람 같나요? 근데 제가 알게 됐죠. 저 같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어떤 기점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냥 후회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을수록 후회도 큽니다. 만약에 내가 가능성을 전부 지우고 현실로 만들었다면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가능성 중독자들은 어떤 거냐면 복권을 사놓고 긁지도 않고 복권 발표하는 날을 그냥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내가 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건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근데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큽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 그러면 하고 후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한다는 거죠. 행동에 대한 후회는 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다는 거죠.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제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미뤄둔 게 있었다면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지금.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멋진 PD가 돼야겠다고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 꿈을 언제 꿨는지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걸 언제 꿨냐면 저는 케이블 방송국에 조연출할 때였어요. 그때 케이블 방송국 PD죠. AD라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PD 연합회에서 PD분들 연락처가 들어있는 책자를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처 중에 나영석 PD님이랑 김태호 PD님 연락처를 몰래 핸드폰에 저장해 놨었어요. 나도 유명한 PD가 돼서 그분들과 뭐 만나거나 연락처를 교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로 연락처 갖고 있었어요.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있었으면 해서요. 그럼 방송국 일할 때 뭘 해야 되죠? 방송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도 열심히 만들었죠. 진짜 미친놈처럼 일했어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돈 아끼느라고 일찍 나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살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뭐 했냐면 책 쓰고 유튜브 할 준비를 했어요. 유튜브라고 상징되는 뭔가 비디오로 하는 내가 뭔가 알릴 수 있는, 온라인으로 알리기 위한. 왜냐면 저 유튜브 유행하기 전에도 페이스북형 동영상 컨텐츠도 사실 만들었었어요. 정확하게는 다른 후배가 만드는 거에 제가 출연을 했던 거죠. 선배들이 그걸 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저 새끼 미쳤다는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맞아요. 저는 그때 이 방송국에서 배운 걸로는 지상파는 꿈도 못 꾼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분야가 너무 특수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제작 환경을 들어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제작 방식이고 거기에 들어간 신입사원이랑 사실상 제작에 대한 그 지식이나 이런 게 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 일에서 만족할 때가 아니다. 어차피 커리어를 쌓아도 경력직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직급 올려봤자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한계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그 큰 지상파에서 온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가 하는 거는 제작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후배한테 대놓고. 그날부터 나를 어떻게든 알릴 준비를 했어요. 출판할 원고 나오지 못했죠. 그거는 옛날에 쓰던 건데 나오지 못했어요. 내 이야기, 내 사업을 준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룬 거는 아직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아직 내 사업도 하나 없고 채널도 하나 없고 터진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나만의 커리어 패스를 계속 짜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준비를 하고 있고. 왜? 당장 해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내가 이거 퇴사하고 뭐 언제 나이 먹어서 해? 아니요. 저는 그때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저녁에 시간이 없는데 마음에 자극은 있었지만 그날 힘들었지만 만약에 안 했다면 가능성만 남겨놓고 망설일 때 안 했다면 후회로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애도 봐야 되고 와이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 달릴 거니까 이해해줘라. 나 40살까지만 이렇게 살게. 이때 너무 힘들었지만 후회가 남았나요? 전혀 안 남았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카드를 전부 다 뒤집어 까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저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제가 월 수입 5억에서 빵원이 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거. 난 왜 그때 주저주저 하고 있었나. 슈팅이라도 때려볼 걸. 그 수입에 만족하고 왜 더 많은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왜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려는 생각을 안 했을까? 왜 하던 방식에 계속 의존했을까? 제가 더 타임 호텔이라는 그 OTT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나갔었는데 티빙에서 합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후회가 없어요. 왜? 모든 가능성을 다 긁어보고 왔으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자극받은 게 있다면 무언가에 밀어놨는데 나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망설여질 때 한다면 내일 할까? 내일이 아니에요. 언제 하는 겁니까?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하세요. 바로 나가세요. 가능성이라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만 지나면 후회 덩어리가 될 것들입니다. 가능성 많은 사람이 부럽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많은 가능성만큼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더
큰 후회가 짓누를 겁니다.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만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후회가 될 거를 정말로 현실화하고 거기서 무언가 배운 훈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후회가 더 이상 없어질 겁니다. 아침에 너무 설레는 기분 때문에 일찍 일어나진다.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어마어마하다. 몸이 너무 가볍고 빨리 옷을 입고 얼른 박차고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경우는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소풍 가기 전, 아니면 뭐 방학 시작하기 전날, 군대에서 휴가나 저녁 전날, 아마 그때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저는 설레는 하루를 시작하는 날, 전부 다 남들이 만들어준 날들이었던 거죠. 그런 설렘은 전부 다 남들이 만들어줬던 거예요. 저녁은 나라에서 만들어주죠. 방학도, 수학여행, 소풍, 전부 다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이 만들어준 그런 설레임에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른이 되고도 내 스케줄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저의 행복을 찾아주거나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어요. 일이 너무 쏟아져서 바쁘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하는 걸 제가 선택한 거죠. 심지어 그 업무를 하는 걸 선택하는 것, 그 회사를 선택한 것도 저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마치 바쁘고 정신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내가 설레기로 결심하면 나의 설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성공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죠.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분들은 남이 만들어준 입장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나의 설렘 포인트를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한 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 중독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아예 막 여행도 안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일 중독이니까 조용히 화장품 사업을 하나 재미로 키워보기도 하고요. 그런 설렘 포인트를 자기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뭐 자청 같은 친구들은 일주일 뭐 이렇게 그 여행 자체를 막 해가지고 계획표에 넣어 놓습니다. 그게 설렘을 만들어 주니까요. 일어났을 때 나의 상태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럼 설레면 뭐 더 잘 돼?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 상태가 있어요. 누구요? 나의 상태. 이 상태가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 상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가 그냥 성공이랑 바로 직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예요. 영향력을 갖고 싶다고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뭐 결혼하셨다면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 쪽을 보자면 직장 상사나 동료, 뭐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요, 회사나 집에서 언제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썩어 있는 거예요. 말만 걸어도 화낼 것 같은 표정, 툭 건드리면 짜증부터 부릴 것 같은 얼굴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보는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내 기분. 그렇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나가는 겁니다. 왜? 사기가 높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기라는 거, 팀 스피릿,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설렘이 가득한 리더가 있다면 그 회사와 조직은 설렘과 희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있는 거죠. 짜증과 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이 거의 20명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안 좋은 일들, 힘든 일이 동시에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표정이 썩은 상태로 출근을 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한 3일 지나니까요, 직원들 표정이 다 저랑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치를 다 봐요.
저한테 컨펌 받는 것도 눈치를 봐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뭔가 말 거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걸 안 다음 날부터 설레고 즐겁고 상기된 표정으로 계속 인사했더니까 그때부터 컨펌 받으러 10분에 한 번씩 들어와요. 편하게 말하고 농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 스스로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표정이 썩은 채로 일하던 저고요. 이게 지금입니다. 나 혼자 일한다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영향력이 남에게도 주지만 나에게도 무시무시한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상태가 좋으면요, 이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게 해도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풍기는 표정, 그런 거 하기 너무 좋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 표정 뚱하다는 얘기 많이 보셨죠? 내가 부정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다 비슷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성공이 쉽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의 의도 중에는 분명히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가 하는 일들 있잖아요, 여기를 설렘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 받았으니까 그냥 해주는 일 말고 우리 크루가 다 같이 하는 게임처럼,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길드원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그렇게 바꿨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친놈 소리를 해도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말이 싫은 거예요. 주말이 싫으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저건 너무하다.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주말이 싫으니까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좋아집니다. 그럼 기대는 누가 주는 건가요? 기대를 내가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됐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실은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들과 감사하는 것들은 어디서든 찾을 수 있더라고요. 감사함을 채우고 내가 오늘 할 것들에 대한 기대감. 와, 나 오늘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나 오늘 어제보다 나아질 거다. 오늘 또 이런 걸 배우겠지. 내가 오늘 이 책을 한 권 읽으면 나는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나 오늘 이런 세미나 듣기로 했는데 이걸 일정에 넣은 건데, 나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세미나 듣기로 했는데 이 강의 듣기로 했는데 난 이걸 하는 순간 더 좋아지겠지. 그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지. 여러분들 게임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게임에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벨이라는 게 뭡니까? 레벨은 올라가는 거죠.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벨을 올리기 전에 뭐가 있어요?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험치가 점점 올라가면 그리고 또 레벨이 툭 하고 올라갑니다. 게임을 하는 그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게임을 하는 그대로 내 플레이의 그대로 피드백을 바로 받아서 3, 4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그 레벨을 위해서 엄청 달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도 경험치랑 레벨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게임에는 딱 보이게 해놨는데 경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피드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임은 경험치가 나오죠. 피드백이 너무 빨라요.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도 내 옆에 이렇게 레벨 그 경험치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쉬기 어려울걸요. 이걸 올리려고요. 빠른 피드백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경험치 바가 우리 인생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 바가 안 보이지만 보이게 사는 사람, 그리고 그냥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이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경험치 바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돼서 그게 차면은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경험치 바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바로 수치화하는 거예요. 경험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
랜덤하게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아이템은 랜덤하게 떨어지죠. 경험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해요. 예,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이게 랜덤한 것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드백의 조화. 그래서 그것에서 게임에서 설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게임 생각만 해도, 게임에 대한 계획만 생각해도 오금이 저리고 기대가 생기고 빨리 학교 끝나면 PC방 뛰어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비밀을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1000억 매출 회사라는 목표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요, 랜덤 영역과 확실 영역이 섞여 있어요. 확실 영역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쌓이고 축적됩니다. 확실 영역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랜덤 영역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경험치 바를 만들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경험치는 뭐예요? 랜덤 영역이에요? 확실 영역이에요? 확실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에서 확실 영역과 랜덤 영역을 나누고 확실 영역으로 일정을 짜는 거예요. 나는 이번 나의 1인 회사로 이번 달 영업이익 1억 만들기. 이거는 언제 달성될지 모르는 랜덤 영역이 확실 영역과 섞여 있는 목표예요. 이걸 구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치 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얘기 아는 분들만 들으세요. 디아블로 얘기를 할 건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오스 생츄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디아블로에서 조던링이라는 아이템을 먹는 게 있어요. 조던링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레벨을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이걸 먹는 건 운이에요. 근데 카오스 생츄어리에서는 조던링이 나온다는 참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떨어지는 건 운이죠. 거의 뭐 10만 분의 1 정도 확률일 거예요. 그렇게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귀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내가 카생에서 조던링 먹기로 하면 나는 10만 분의 99,999 확률로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같은 목표를 어떻게 무조건 달성 가능한 경험치 같은 목표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카오스 생츄어리에서 나오는 몬스터 몰살시키기. 이것을 100번 하기로 바꾸면 어떤가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성공의 수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랜덤 영역을 확실 영역으로 내가 바꾼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번 달 영업이익 1억 만들기, 1인 기업으로 1억 만들기, 이걸 목표로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수많은 1인 회사 중에 한 달에 1억씩 버는 회사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되니까 나는 99% 확률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영업전화 100번 돌리기로 바꾸면 이건 그냥 내가 하냐 마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확실 세계로 끌어들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1, 2, 3, 4, 5, 6 경험치 차는 걸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경험치 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과연 기대감이 없을 수 있을까요? 레벨 1이라고 내가 이거를 한 번 했다고 기대감이 없을까요? 레벨 10이라고 기대감이 없을까요? 내 경험치 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그냥 1억 만들기로 하기 때문에 10억씩 버는 사람 레벨 99를 보면 그냥 맨날 부럽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경험치 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채워지면 레벨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험치를 보이게 만들고 채우는 사람은 오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거 못하게 하면 더 병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오늘 어떻게 시작하세요? 와, 오늘도 경험치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 진짜 내가 그냥 살지, 이렇게 하시나요? 네, 너무 귀찮다, 하기 싫다. 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어렸을 때 방과 후에 PC방 달려가던 그 마음으로 인생의 경험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하루, 그 하루를 기대와 감사로 한번 채워보세요. 확실히 삶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